공간에 관한 질문이고요. 자, 공간에 관한 질문 일단 발췌하면서 보겠습니다. 넘버링 먼저 하시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공간에 관한 개념 데카르트와 그다음에 뉴턴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공간을 독립된 실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데카르트는 관계론적 공간관을 주장함으로써 실체로서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독립된 물리적 실체라면 어떤 영역의 공간을 점유,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쌍스럽게 바꾸면 부피가 있어야 돼요. 자, 부피가 있는 연장을 특성으로 하고 감각을 통해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은 그 자체로서 보거나 만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물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뉴턴은요, 자, 속도 개념을 통해서 이 공간관을 전개하는데요. 이 공간관은 사물의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즉 관계론적 공간관으로는 공간이 사물에 의해서만 정의되므로 변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공간 안에 사물이 끊임없이 이동할 때 그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 이동할 때의 이 사물의 속도를 측정하려면 사물과 마찬가지로 공간 역시 독립된 실체여야 한다라고 실체론적 공간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사물이 움직일 때마다 공간이 생겨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역시 독립된 실체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물의 속도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프니츠는요, 형이상학적 원칙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자, 그가 말한 형이상학적 원칙은 구별 불가능자 동일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별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 S가 있고 S 내에 작은 공간 R1과 R2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뒤바꾸는 사고 실험을 했어요. 사고 실험은 머릿속으로 가정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때 공간이 실체에 해당한다면 바뀌기 전의 공간 S와 바뀌고 나서 S 다시는 서로 다른 실체여야 하는데 R1과 R2의 위치가 뒤바뀌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별 불가능자 동일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라이프니츠는 공간이 사물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간은 사물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공간은 공간 그 자체로서 정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데카르트처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사물 X의 길이와 X가 점유하는 공간이 X가 정지 상태일 때보다 광속에 준하는 속도로 움직일 때 더 짧게 측정된다라는 사실을 입증했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속도와 같이 사물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실체론적 공간관을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았다. 자,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공간관이 아니고 실체적인 공간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역시 공간을 물리적 실체라고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칸트의 이론만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단에 칸트는 뉴턴의 실체론적 공간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처럼
형이상학적 원칙을 토대로 비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인 원칙은 인간이 사고 능력을 통해 주관적으로 구성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세계에서 해당 원칙이 보편적으로 성립할지의 여부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삼은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식의 대상에 해당하는 객관적 세계와 인식 과정에 활용되는 주관적 형식을 구별하는 칸트의 이론을 초월적 관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세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 사물세계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것이 인식의 과정에 활용되는 주관적 형식, 이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주관적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칸트는 공간을 실체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즉 칸트 역시 공간을 실체로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공간이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보거나 만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객관적 세계의 물리적인 실체로 간주하려면 감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거나 만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공간은 다른 사물들에 대한 감각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물을 보거나 만지는 경험을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파악될 뿐이므로 공간 자체를 실체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칸트는 공간 자체를 실체로 여기는 것은 즉 사람들이 공간을 실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형식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객관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대신에 내 옆에 또는 이것의 위에 있다는 방식으로 사물들과의 위치 관계 속에서 파악합니다. 그런데 공간은 인식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초월적 관념론에서 정의한 주관적 형식에 해당합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의 인식 과정을 토대로 파악한 공간이 객관적 대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공간은 인식 주체의 사고 능력을 통해 즉 머릿속으로 구성해낸 개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인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다. 그러나 초월적 관념론을 바탕으로 한 칸트의 공간 개념은 20세기 이후에 새로운 과학 성과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령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에 의해서 실제로 공간이 변형되는 현상은 칸트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자, 이 부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죠. 공간이 단지 주관식 형식에 불과하다면 객관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12번과 13번은 그냥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파악이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은 조금 추론이 필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데카르트와 칸트의 공통점. 데카르트는 공간에 대해서 상대론적 공간관을 가지고 있었고 칸트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인식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또 물리적 실체로 요구되는 특성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점유, 그 다음에 연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부정했고 칸트 역시 보거나 만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니은은요.
사물을 인식한 뒤에야 비로소 공간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그쵸? 네, 사물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고, 공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이거나 주관적 인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감각 경험이 가능한 사물은 인간에 의해서 인식된 적이 없더라도, 즉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사물이 지금 인간의 눈앞에 없다면 물리적 실체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문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데카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데카르트는요, 독립된 물리적 실체란 특정한 영역의 공간을 점유하는 연장을 특성으로 하고 감각을 통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감각을 통해서 인식될 수 없다면 그것은 독립된 물리적 실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되겠죠. 또 칸트는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객관적 세계의 물리적 실체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감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14번에 인식된 적이 없다면 물리적인 실체로 여길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에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자, 15번에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은, 자, 기억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에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적 원칙을 토대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실체론적 공간 개념을 형이상학적 원칙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원칙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통해 주관적으로 구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세계에 해당하는 해당 원칙이 보편적으로 성립할지 여부는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조금 설명을 보태 볼게요. 앞으로 이제 철학에서 보편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일상에서 쓰는 보편은 그냥 널리 적용된다는 의미라면 철학에서의 보편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절대적이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형이상학적 원칙이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과연 객관적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성립할지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5번에 가장 적절한 이유는 형이상학적 원칙이 인간의 인식 과정을 넘어서 객관적 사물 세계에도 성립하는지 예외 없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문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이 다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형이상학적 원칙이 주관적 인식을 넘어서서라고 할 때 이것들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추론을 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번이 빠르게 지워지고 5번 역시 조금 생각하면 바로 지울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방법에서는 소거법이 적절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인데요. 아르케타스가 사람의 손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맞죠. 그런데 공간이 다른 사물들을 통해서만 정의된다라는 데카르트의 주장. 자, 이거는 공간에 대한 상대론적 공간관이죠. 그런데 아르케타스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게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면으로 부정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독립적 공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 자, 동의미의어는요. 의미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독서 지문은 여기까지 영상 업로드 하고요. 문학은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로. 자, 그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